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상고사를 왜곡하는 국사교과서의 실태를 토론해 주실 김춘석 교수님과 윤창열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누구나 역사교과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역사교과서를 보고 난 그 느낌, 아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 교과서 얘기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얘기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한 서너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국통매가 완전히 끊겨진 이 역사 교과서, 이거 정말 이런 역사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탄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역사 대한사관이라고는 단군시대 이래, 단군시대부터 있었던 소위 삼원관경계, 이런 대한사관이 전혀 없어요. 그런 역사 정신이 없는 역사 교과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는가. 뭐 그걸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의 본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단군세기 서문에 나와 있는 그 절세의 명귀절 있잖아요.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이암생이 이미 고려시대 때 쓴 얘기 하신 말씀이지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말은 아주 절대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국사책을 보면요, 국가적 형체도 없고 역사적인 혼이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다 결여된 역사책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천부경 아주 어려운 말씀도 저는 천부경을 완전히 이해를 지금 못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느끼고만 있어요. 느끼고 그 이창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웅상 얘기도 항상 한단고기를 보면서 웅상이라는 상자가 이게 뭔가 하는, 웅은 알겠는데 상이 뭘까 하고 늘 오늘 조금 그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발표하시고, 우선 우리가 대중적으로 널리 공감해야 될 일은 국사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역사책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했던 동료 교수들이나 후배들, 제자들한테도 너 당군항검 빼놓고 당군조선 때 왕 이름 아는 사람 있어 하면 대박 하면 당군항검 외에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대중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청소년들, 대중들이 읽어야 될 우리나라 국가의 형체와 혼을 알리는 역사가 일반화되고 대중화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서, 그런 역사 통사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환단만 계속 강조해서 뭐 합니까?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생겼다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거 내가 미리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또 저한테 이렇게 야단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환국이 있고 배달국가가 있고 단군조선이 있고 북부여, 그다음에 고구려해서 이렇게 열국사로 가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뭐 그냥 환단 시대 때는 신화로 되어 있어요. 또 단군 시대 단군 신화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기자조선 있고 위만조선 있고 뭐 한사군 있고 이런 식으로 역사책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게 역사책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은 아들, 자녀, 그다음에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손녀, 손자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거나 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역사책을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애들한테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역사책을 내가
좋게 됐는가 한번 얘기해주면 뭐 이런다든가 해서 가정교육부터 다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국사라야 될 텐데 역사의 아주 껍데기 편모만 살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공견하게 여론화시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것도 그런 여론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조금 일조가 되는 그런 모임이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책 보면은 제가 1, 2, 3, 4 제가 보면 머릿말이 있고 말이죠. 현행 한국 고대사 머릿말 1번이 있고요. 역사에 대한 얘기를 내 나름대로 그냥 뭐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한국 고대사 서술 역사 학습서의 문제점들 하고 또 머릿말을 약간 써놓고 그 뒤에 중학교 교과서에 고대사 서술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역사책에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1, 2, 3, 4, 5, 6, 1, 2, 3, 4, 5, 6 그렇게 써놨는데 1, 2, 3, 4, 1, 2, 3, 4, 5, 6이라는 말은 그 책에다가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1이라고 하는 숫자, 1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출판사에 나온 책 그런 뜻이에요. 2번은 어떤 다른 출판사에 나온 책 6종류, 고등학교 때에서도 6종류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한 얘기가 또 되풀이돼서 내가 읽고 나서 내가 그냥 되풀이 쓴 게 아니고 매 책마다 똑같은 것이 써 있어요. 똑같이 오류와 잘못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는 걸 내가 느끼시도록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배달 시대는 없고 그냥 고조선 시대가 있었다. 또 고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도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이전에 고조선이 있었다. 뭐 한 사무유사의 그 이련 스님이 그보다 더 오래된 고조선이다 한 모양인데 고조선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조선이었어요. 조선. 근데 또 이시 패밀리에서 만든 조선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전에 있는 단군조선을 완전 고조선으로 국호화해버렸어요. 근데 환단고기에 전념하시는 전공자들도 고조선이란 말을 늘 쓰대요. 근데 전 반대입니다. 앞으로 고조선을 쓰면 안 돼요. 단군조선. 차라리 근세조선은 근세란 말도 쓰지 말고 이시조선이에요. 이시조선. 고조선이란 단어를 앞으로 가급적 나라 이름 쓸 때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냥 단군조선. 단군 왕건부터 47대 왕까지 그냥 그런 패밀리, 로얄 패밀리인데 물론 22대 색불로라든가 구물단군 날 44, 3대 이렇게 걸쳐 왕조는 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단군조선 하면 단군이라는 이름이 붙였으니까 왕칭호에 단군조선, 그 다음에 이시조선 이렇게 그냥 쓰는 게 낫지. 자꾸 단군조선을 고조선 불러버려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있었습니까? 앞으로 환단고기를 전공하는 분들도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것이요. 늘 나오는 것이 철기시대 때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였다. 이것이 그냥 결정적이에요. 그건 매 책마다 그게 아주 천머리에 나옵니다. 그 말 또 하고. 고조선 때 철기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청동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배달시대 14대 이 치우천왕 때 철기를 썼는데 무슨 청동기 시대 때 단군조선이 됐다. 이게 맞질 않아요. 시대가. 그 말을 중궁 사서에 쭉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그 반복되는 말이고 최초 역사였다. 고조선이 그거예요. 최초 역사였다. 최초라는 말이 안 되죠. 황국도 있고 배달 국가도 있고. 그리고 고조선이 어떤 시대로 흘러왔다는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해서는 한 문장도 없어요. 최초의 국가였다 이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저는 상고시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북부 여사도 없고 한국시대 역사도 없고 배달시대 역사도 없고 단군조선에서는 고조선이란 말 낱말만 나오지 최초의 국가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책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가
봤더니 진짜 수박 거달기식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이른바 진보사학계, 무슨 제야사학계, 무슨 뭐 강단사학계, 안강단사학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우리 국사학계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나눠지는 학문 분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빨리 이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 부분. 그래서 무슨 역사를 보는데, 역사는 팩트예요. 사실이냐 아니냐만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정확해야죠. 팩트는 우길 것이 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환단고기에서 고기에 서술된 모든 역사적인 팩트로 그냥 재려면 돼요. 근데 이른바 강단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역사를 팩트를 제쳐놓고 평가를 자꾸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첨예하게 대립할 것도 없어요. 아, 너는 그러시오? 하고 말해야 돼요. 평가하는 것은. 왜냐하면 팩트가 아니니까, 그것은.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말이죠. 지금 내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적인 것을 배제해야 돼요. 역사는 팩트고, 문학은 상상의 세계를 그린 거고, 철학은 여기 철학 전공한 분, 나도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철학을 요즘도 철학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은, 철학은 아주 좋게 말하면 논리의 싸움이고 논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장난하는 거예요. 철학이나 문학은. 나는 문학을 전공하고 철학도 전공했지만, 인문학을 했지만은, 지나온 역사에 대한 것은 사실, 팩트, 사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사실의 기록을 우리가 환단고기 아닙니까? 그 옛날 기록. 환단고기라는 책이 옛날부터 있어온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환단고기 개연 선생이 1911년에 만든 책이니까, 그런 옛 기록들을 보고 아, 이거야말로 우리 역사가 아니냐 해서 기록들을 좀 모아놓은 것이지, 환단고기가 무슨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기록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그런 팩트를 증거해주는 하나의 증거품 아닙니까? 그걸 큰 증거로 삼아서 일반화시키고 좀 대중화시키는 그런 역사의 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맨날 그게 그겁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역사적인 전통과 혼이 없어요. 국가에 대한 국사인데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국유형이고 사유혼인데 국가도 형체도 없고 혼도 없어요. 그런 역사책을 배워서 뭐 할겠습니까? 빨리 우리나라 역사를 일반으로 대중화시키고, 누구나 아 그래 하면 상당한 식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있는 윤창렬입니다. 그 김춘섭 교수님께서 우리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 우리말에 그 선입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선자, 덜입자, 놈자자, 주인주자.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먼저 들어간 것이 주인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인간의 한계성이죠. 지금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체의식과 그런 혼이 담긴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된 지 지금 75년이 지나고 있지만,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 왜곡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 교육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참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과서 7, 8권, 뭐 고등학교 교과서 7, 8권을 이제 고대사에 관한 것을 전부 이제 훑어봤어요. 훑어보면서 문제점을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역사 국교과서에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은 고조선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실례를 보면요, 그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게 지금 몇 권에서 그렇게 해요. 역사라는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 그랬어요.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과 주체성, 나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해야 되는데 하였다고 한다. 이게 남의 나라 역사 기술하는 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뭐 다른 데에서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역사 교과서. 단군에 대해서는요, 언급이 없어요. 그냥 단군 사진 하나. 그리고 기원전 2333년 도표에 그런 하나 정도가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역사 교과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역사 교과서를 기술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혼 빠지고 얼 빠진 역사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책에서는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록 자체도 없고요, 단군 얘기가 없어요. 대여섯 권에는 아예 그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별도로 뭐 삼국유사 조금 인용하는 정도고요.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교과서인데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원전 24세기라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을 강조하려는 고려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가 상당히 발전한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성립하였다. 이게 이제 고조선이 기원전 10세기에 성립했다는 청동기 문화론을 가지고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청동기 문화가 있어야만이 국가가 성립한다는 학설은 이미 폐기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모든 교과서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 일본의 그 와사대 대학 요시무라 사쿠지 교수는 고대 이집트 유물을 직접 발굴하고 이집트 관련 책을 많이 쓴 이집트 전문가인데요. 이집트 고대 왕국이 청동기 문화에 기초하여 성립하였거나 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 일본의 학자도 청동기 문화와 국가의 성립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폐기된 이론이고, 홍산문화 후기에, 우리가 홍산문화 후기라면은 이제 기원전 3,500년부터 3,000년까지의 기록인데, 중국의 모든 학자들이 이것은 초기 국가 단계, 초기 문명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면 고조선 이전에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학자들만은 청동기를 써야만이 국가가 성립하고 기원전 10세기에 고조선이 건국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백보양보해서 그럼 청동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청동기가 기원전 2000년 강릉에서 나오는 것이 기원전 1900년 것이 나오고, 만주에서는 2300년, 2400년 것이 나와요. 기원전. 북한 학자들은 기원전 4000년에 한반도에서는 청동기를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부정합니다. 그거 다 부정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10세기에 청동기 써가지고 고조선 건국됐다. 이런 그 앞뒤가 이 모순되는 그런 역사 교과서가요. 역사 교과서를 보면 되게 비슷해요. 이 책 뺏겨가지고 저 책 뺏기고 저 책 그게 똑같아요. 거의. 좀 독창적이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그 서양의 학자들도 보면은 덴마크의 그 학자 와르셰라는 사람도 극동 지역에서 청동기가 처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청동기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국가로 발전했다. 이게 이제 그 비하적인 입장인데요. 아까 김 교수님도 청동기, 전 우리 민족이 처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치우천왕이 동두철액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중국의 청동기와 이 만주의 청동기는 성분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청동기를 받아들여서 발전했다. 더 가관인 것은요, 중국 전국시대 때 철기를 받아들여서 고조선 문화가 발전했다.
저는 철기도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철자를 보면 쇠금변에 오랑캐 이자, 동이 이자를 써요. 그게 철이에요, 철. 쇠금변에 그 동방 이자 말이에요. 동의할 때 이자. 그럼 철을 어느 민족이 만들었느냐?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전국시대 때 연철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강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철은 탄소강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비하적인 입장에서 전부 뭐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뭐 시베리아에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우리 역사가 발달했다. 이런 그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너무도 그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고 우리의 그 진실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부여에 대한 기록을 한번 봤어요. 부여가 조금 나오거든요. 이제 부여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고구려는 부여에서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주몽이 토착민과 연합해서 졸본에 세운 나라이다. 그럼 이게 동부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궁궐, 창고, 감옥 등이 있었다. 왕 아래 가축을 이름을 나타내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등의 뭐 벼슬이 있었다. 매년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도둑질한 자는 12배 배상을 물리는 일책 12법이 있었다 등등 나오는데요. 이거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건데 이건 서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여라는 것은, 북부여라는 것은 고조선과 고구려를 연결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하고 86년에 고두막한이 그 해부루를 가서번부려 동부여로 쫓아내고, 그래서 후기 북부여, 즉 동명부여, 졸본부여가 성립하고, 그리고 AD 22년에 동부여가 망하면서 그 사촌 동생을 연나부부여, 서부여에 명해가지고 서부여가 성립되고, 그게 494년에 망하잖아요. 부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환단고기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부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없어가지고 고주몽이 온 것은 동부여인데 삼국 위서동의전에 있는 건 서부여고, 그걸 혼동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제안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명도전에 대한 얘기예요. 명도전을 저도요, 연나라 시대 화폐였다.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의 모든 학자들은 연나라는, 명도전이라는 것은 이건 중국의 화폐가 아니다. 중국 학자들도 명도전은 중국의 화폐가 아니라 이것은 북룡의 화폐다. 또는 만리장성 근처에 나오니까 이건 흉노의 화폐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명도전에 보면 글자가 엄청 쓰여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전혀 해석을 못해요. 그것은 다 거의 우리의 고조선 시대의 문자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전부 이 중국의 화폐 명도전을 써가지고 중국과 우리가 교류가 이렇게 활발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 손양구라는 학자도 명도전은 중국 연나라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국 학자 장박천이라는 사람도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를 쓴 성삼재 선생도 명도전이 고조선 화폐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이 명도전은 절대로, 또 그 이전에 썼던 첨수도 이런 것은 중국의 화폐가 아니라 이 고조선 시대의 화폐라고 생각되는데 교과서에 아주 이건 중국의 화폐다. 중국보다 우리나라 평안북도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화폐가. 그 왜 중국의 화폐입니까, 그게? 그리고 이 요령성 지역에서 대부분이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하북성 지역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잔재 신채호 선생은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국가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역사 교육과 주체성 있는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역사학 논쟁의 실상에 대해서 박덕규 연구원과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과 김철수 중원대학교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적폐의 반격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제야사학 또는 민족사학을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전역사학자 모임에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그리고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이런 책들이 나왔고요. 또 작년에는 이문영 씨가 쓴 유사 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반격하는 우리 제야사학 쪽의 책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책은 주로 제야사학 또 민족사학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런 책이라면 이문영 씨가 쓴 유사역사학 비판은 주로 환단고기를 위서로 모는 그런 책입니다. 유사역사학 비판 책에 대한 반론 또는 비판 책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그 내용의 일부분들을 제가 반론을 55가지로 정리를 해서 자료집에 이렇게 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영 씨는 뭐 소설가입니다. 근데 주로 만들어진 한국사 또는 유사역사학 비판처럼 환단고기를 비판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2004년부터 블로그에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15년, 16년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는 주로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환단고기는 뭐 환빠, 읽어서는 안 되는 책, 가짜 책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뭐 7번째 항목입니다. 7번째 항목을 보면은 이덕일 소장의 유사역사학이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 때 나온 유사종교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일제가 유사종교라는 말을 썼고 식민사학계가 이걸 응용해서 유사역사학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제가 우리나라 종교를 유사종교로 몰아서 박해했듯이 역사학계도 마찬가지로 유사역사학으로 몰아서 박해했다는 논리인데 유사종교라는 말이 영어 단어, 수도, 릴전의 번역임을 모른 척하는 것이다. 그들은 유사종교를 막무가내로 독립운동과 연결시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유사종교로 백백교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유사종교를 막무가내로 독립운동과 연결시킨다. 두 번째로 백백교를 예를 들면서 유사종교가 마치 이런 어떤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뭐 이에 대한 반론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민족종교 중심으로 사실 독립운동을 했고요. 일제 강점기 때. 그 다음에 윤희영 서울대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제 정책적 의도에 의해 설정된 개념의 범주 안에서 아직도 민족 종교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일제의 식민 정책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조선의 유사종교라고 해서 천도교와 보천교를 대표적으로 민족 종교들을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종교라는 딱지를 붙이고 등급을 나눠서 감시하고 탄압해서 결국은 1916년에 대종교의 나철 선생이 순국을 하게 됩니다. 이 유사종교 포교령 때문에. 그래서 이 윤희영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아픈 과거고 참혹한 과거에 대한 뼈아픈 기록이다. 우리 민족의 정신에 대한 침탈의 역사다. 반일 감정을 고취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을 기이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정신을 훼손시키고 그 이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우리 민족만의 불행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인류 정신사의 불행이요 아픔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과연 아까 뭐 백백교를 예를 든다든지 아니면 유사종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항을 보면요. 스케팁에서 예전에 그 홀로코스트가 없었던 역사다. 홀로코스트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케팁 코리아의 이문영 씨가 마찬가지로 이 유사역사학을 우리 뭐 민족사학이죠 사실은 민족사학을 비판한 그런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책을 내면서 어떤 나치즘, 그러니까 파시즘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책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뭐 분노를 많이 일으켰는데요. 어떻게 뭐 전쟁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사학을
그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전범자와 동일시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항을 보면요, 일선 동조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일선 동조론과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선 동조론은 일제히 패망과 더불어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주체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꾼 일선 동조론은 지금도 살아있다. 유사 역사학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민족사학이 사실은 일선 동조론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선 동조론 1930년대, 40년대에 황국 신민화를 목적으로 해서 한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를 유사 종교로 탄압을 하고 또 신사참배를 시키고 그 식민사학 그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역사를 바꾸고 또 이름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상시개명을 통해서. 그래서 한민족의 종교, 역사, 문화 등 모든 문화를 말살하는 게 바로 일선 동조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과 민족사학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어떤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 또는 한 형제다라는 사상이 일선 동조론과 같다면 공자가 얘기했던 사회 형제 사상도 일선 동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평화론, 그 삼국 동맹을 주장했던 안중근의 사상도 마찬가지로 일선 동조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4번 문항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창범 교수의 그 단군세기의 천문 기록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단군의 고주선을 세운 연대가 기원전 2334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연도는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 밝힌 것도 아니고 제왕운기를 쓴 이승유가 말한 것도 아니다. 기원전 2333년은 조선조 동국통감에서 제시된 연도다. 환단고기가 이 연도를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책이 위수라는 증거인 셈이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가 해놨습니다. 일단 단군왕검 제2원년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삼국유사는 위서를 인용했을 때는 무진년이라고 했고 또 고기를 인용했을 때는 정사년이라고 했습니다. 동국통감은 요인군과 같은 때 무진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무진년에 대한 기록들을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외의 것들은 없기 때문에 무진설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임금 즉위에 대해서는 무진설과 갑진설로 나뉘지만 단군왕검 즉위는 무진설만 기록돼서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은 서고정은 요임금 즉위는 갑진년이고 단군왕검 즉위는 25년 뒤인 무진년이라고 했습니다. 환단고기 단군세기에서는 고기를 인용해서 단군왕검께서 14세 되시던 갑진년에 웅시국 비양이 되어 38세까지 다스리다가 그 무진년 때 당요 때 단군조선을 건국하신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임과 같은 때라는 말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갑진, 무진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영년을 산출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전제부터가 이렇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오행성 결집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박창범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드문 현상도 아니고 그의 연구 방법이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중과학이라는 신구를 때문에 현혹되고 말았다. 이것도 자기 부정인데요, 사실은. 지금 기존의 강단사학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또 과학을 신기루라고 이렇게 현혹하는 것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 오행성 결집에 대해서 이제 박창범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원전 1733년을 전후로 해서 550년 동안 시간 범위에 걸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오행성이 결집하는 그 위치를 계산해봤다. 그 결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원전 1953년 2월 25일과 기원전 1734년 7월 13일인데 각도를 일렬선은 각도를 2.3도 이내와 10도 이내를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나오는 기원전 1733년의 현상과 가장 근접한 것이 2번이었는데 이 내용이 13세 흘달 당군 때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1번은 아니고 2번이냐 하면은 10세 당군 때 감성이라고 해서 별을 관측하는 감성을 BC 1916년에 설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오성치루 현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1번 현상은 기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현단 학회지 박석재 박사님도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 BC 205년부터 AD 1100년까지 일어난 126회의 오성결집 현상 중에서
그러니까 1305년입니다. 1305년 동안 분리각이 10도보다 작은 5성별집은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인돌 별자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BC 2900년 정도에 이미 그 고인돌에 별자리를 이렇게 새겼는데요. 이것은 뭐 바빌로니아 천문 그 기록보다도 1700년 정도를 앞서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 이 문항입니다. 이유립이 이렇게 규원사를 깎아내린 것은 기자조선을 한국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기자조선 빈자리를 채워넣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사가 바로 환단곡이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을 단군세기는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뭐 태백일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이유립 선생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환단곡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기자조선 인용 여부를 한번 서서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국유사는 단군 안검의 그 수가 1908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운기는 마찬가지로 고려 때 이제 고려 말에 지어진 사서인데 그 단군조선은 1048년을 내려갔고 그 뒤에 164년 후에 기자조선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규원사는 1205년 동안 단군조선이 이어졌고 그 뒤에 열국시대로 이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구사는 전조선, 후조선으로 나눈 다음에 제3편에서 기자조선을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단군세기는 물론 사만에서 삼조선으로 그리고 대부여로 이어진 것으로 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왕문기나 웅제시를 보면은 단군 향년이 1048년이고 그 후 164년 후에 기자가 봉해져 왔다. 그리고 이 1048년이 되는 해를 그 제왕문기에서는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용 선생의 서사록에 보면은 갑자기 이 고등왕 천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예전에 그 이덕일 소장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등왕 천도는 단군기원 1060년 갑자년에 있었던 일이고 1197년 뒤에 기자가 비로소 독려하였으니 피하여 천도했다는 설은 황당무계한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고등왕이 갑자기 나오고요, 사실은. 그리고 고등왕이 천도를 했다. 기자가 오니까 그것을 피해서 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단군 영년 1048년에서 164년이 흘른 뒤에 기자가 독례를 뭐 주무왕이 등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벌이 생기는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사실은 연도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만 고등왕이 기자를 피해서 천도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북사에 보면은 고구려인들이 신묘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을 섬기고 다른 하나는 고등신을 섬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등신이 바로 고등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단군세기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은무정 8년입니다. 단기 1048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연왕이었던 고등, 원래는 이제 해성 욕살이었습니다. 고등이 홍서 돌아가시고 손자 색불루가 우연왕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소태 당군이 서우여에게 양의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색불루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부여 신궁에서 당군으로 즉위를 합니다. 21세 당군으로. 그러자 소태 임금입니다. 여기서는 소태 당군께서 아사달에 응거하여 이 부분이 이제 그 삼국유사에서 아사달로 돌아가 당군께서 응거를 뭐 산신이 되셨다 이 부분이랑 맞닿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색불루 당군이 장당경 그러니까 다음 도읍지죠. 사실은 다음 44세 때 이렇게 도읍을 정하는 장당경의 행사를 종묘를 세우고 고등왕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자, 부여신궁에 대해서 이제 단군세기 축주 환단고 역주본에 보면은 단군조선의 두 번째 도읍지인 백악산 아사달에 있던 궁전이다. 이 백악산 아사달에서 바로 색불루 당군이 당군을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조선 분립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규원사에 따르면 단군 안건께서 넷째 아들 부여에게 서쪽 땅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땅이 비로소 부여가 되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님인 부여가 제후국으로서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백악산인 겁니다. 부여는 단군조선 초기에는 제후국이었으나 22세 색불루 당군 때 고조선의 도읍지가 되고 44세 때는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긴 뒤 구물당군이 이제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국호를 바꾸죠. 대부여라고 합니다. 대부여가 망하고 난 뒤에 옛 백악산 다시 이제 두 번째 도읍지로 옮겨서 북부여가 이제 건국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21세 소태 당군이 색불로 당군에 의해서 사실은 아사달, 그러니까 송화강 아사달로 이렇게 돌아가서 응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색불로 당군은 고종의 손자죠. 부여 신궁에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색불로 당군이 종묘에 고종을 모시고 후에 44세 구물당군 때 대부여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백악산 아사달 부근의 웅심산에서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은 삼조선으로 이렇게 분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사만으로 하나의 어떤 사만강경제로서 하나의 통치권 하에 다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때부터는 삼조선으로 이렇게 분립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삼조선의 분립은 조선 삼국사에 있어서 유일한 큰 사건인데 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대당구 망검이 조선을 건국한 사건에 대한 결론도 얻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왜곡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았냐면 이 사설을 보면요. 삼국유서와 제왕후기와 규원서와 당기고사는 다 마찬가지로 당군 조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진조선의 역사만을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영연히. 근데 당군 세기만이 유일하게 삼조선 이 과정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당군 조선에서만이 이 고등의 사건을 삼조선으로 분립된 사건을 설명할 수 있고 기자동네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고 왜 1048년이 강조가 됐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역사가들이 이 어떤 분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랑조가 끝나고 송화강 아살 시대가 끝나고 이왕조 백악산 아살 시대로 들어선 이 과정에서 삼조선으로 분립이 된 사건이 바로 아까 그 이상영 선생의 서사록에 나오는 그 고종왕의 천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삼조선 분립 사실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삼조선이란 명사까지도 당군 기자 위만의 최왕대라고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사설을 해서. 그래서 삼신설의 기초에 세워진 사만인즉 삼시설의 파탄이 생긴 이후에 어찌 붕괴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삼신상제를 모시는 신교문화, 상제문화에서 이 사만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종교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사만을 모르게 되면 당구조선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43번 문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3번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환타지다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삼성기에 보면은 한국의 영토를 동서 2마일리, 남북 5마일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남북 5마일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만 킬로미터가 된다. 2만 킬로미터는 시베리아 북극해에서부터 홍콩까지를 거리를 재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들은 뭐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합니다. 북극해에서부터 뭐 남극해까지 이렇게 황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웅천왕께서 그 황국의 말기에 동방으로 신시 개천을 하시게 됩니다. 태백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러면 만약에 황국이 아시아 전체 또는 유럽 아시아 전체였다면 신시 개천을 하실 이유가 없죠. 이미 황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었고 이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에 대해서는 이미 뭐 진서 사회전을 통해서 12황국의 옛 그 황국의 이름들이 나라 지명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또 환단국의 역주본에는 황국봉기를 기준으로 해서 12분국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천산에서 바이칼 오른쪽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고 백두산 위쪽엔 당연히 황국이 분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동방개척을 하신 거고요. 이 진서 사회전에 보면은 이 오만리에 대한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오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리국은 숙신의 서북 쪽에 있는데 말을 타고 200일, 양원국은 말을 타고 50일, 구막항국은 말을 타고 100일, 일궁국은 또 말을 타고 150일 해서 계산해 보면 숙신 아시죠? 예, 숙신에서 서북 쪽으로 갔는데 총 마행일이 500일이 걸렸고 이 거리가 5만리다라고 한 것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길이고차라는 건데요. 조선시대까지도
말 뒤에 이렇게 그 북을 매달아서 거리를 쟀습니다. 그러니까 마행일이라고 하죠. 말이 간 거리를 날수로 계산을 해서 마행일이 1일 때 100리가 됩니다. 그래서 500일이기 때문에 곱하면 5만 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은 마행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가 있거나 말이 간 거리를 재서 소요된 시간을 재서 5만 리라고 한 것이지, 지금 개념처럼 직선거리로 5만 리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럼 만리장성은 직선거리로 만리를 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이치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강대했냐, 한국은. 신채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의 종교와 정치는 구별이 없어서 종교상의 제사장이 곧 정치상의 원수이며 종교가 전파되는 곳이 곧 정치상의 속지이니 대당군 이래 조선의 교화가 중국, 평로 등 각 민족에게 널리 전파되었으면 근거로 정치상 강령이 광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당시의 상황을 봐야지 지금처럼 지금의 기준으로 어떤 국가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 갈고 한홍 때 강토의 경계를 정했는데 공상 동쪽이 우리에게 속했다.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강이나 큰 산을 경계로 국토 경계를 정했는데 이 회대 지역은 보면은 황하강과 회수가 수평으로 흐릅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흐르는데요. 동쪽을 경계를 정하게 되면 이 경계가 없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이언스지에서 2016년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것처럼 하남, 여기가 공상입니다. 하남 진류 오른쪽을 보시면은 황하강이 4000년 이전에는 남북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북으로 경계가 흘렀기 때문에 이 황하를 경계로 해서 동쪽은 우리, 서쪽은 이렇게 그 염제 신농국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들으셨겠지만은 그 오늘 발표는 그 유사 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한 발표자께서는 한 55개 주제를 택해서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적고 그것을 이제 그 하나하나 또다시 이제 그 비판하는 작업을 지금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반박할 게 없고 거의 다 수긍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대토론회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토론해야 될 문제라든가 토론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여기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일단 수긍을 하고 저도 이 유사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책을 보고 읽고 그리고 이제 들었던 생각을 오늘 내용에 좀 덧붙여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이제 내용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21세기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심지어 역사학이라든가 이러한 근대의 기획들이 반성적으로 성찰해야만 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는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지식들에 대한 회의와 반성과 성찰, 심지어는 이제 해체까지도 우리가 논의하는 사실 그런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시대에 이러한 21세기 백주 대낮에 유사역사학이라는 상당히 기괴하고도 수상한 용어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분명히 이런 용어가 나돌 때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는 지난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종교와 유사종교를 분리해서 유사종교를 이제 탄압하고 없애려는 아마 그런 전략, 그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하니까 곧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됐죠.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유사역사학이라는 유사종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거하고 다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본 저자도 아차 싶었던 겁니다. 상당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유사 종교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유사 종교라는 개념을 만든 주체가 있고 그렇다면 그 주체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어차피 조선 총독부가 되고 역시 이제 식민사학을 이제 그 만들었던 그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이건 자기들도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서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사 역사학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그 사역 갖다 끌어와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은 뭐냐면은 이런 유사 역사학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을 때 일제 시대 때 그 유사 종교에서 그 떠오르는 뭐 전율감을 우리가 떨칠 수가 사실 없는 것은 그 사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용어는 환단고기를 불신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환단고기 연구자들을 유사 역사, 곧 가짜 역사라 몰아붙이며 벌어진 현상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진짜 역사와 가짜 역사, 진짜 역사학과 가짜 역사학. 아무래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도 제가 느끼기에도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도 이 오만함의 상당히 극치를 지금 보여주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연구자를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에서 사료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역사학자의 유사 역사학 개념을 인용을 해가지고 뒷받침하는 증거나 개연성이 없는데도 주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목적으로 제시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진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내용을 55개로 이제 정리해서 지금 다 그 중에 일부만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그 주장은 사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내용은 없습니다. 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은 여기도 지금 계십니다만은 박석재 원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오행성 결집 문제까지도 이제 그 부정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식은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기본 전제부터 오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그 무시를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의 진위라든가 이건 우리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두 가지 개념으로 그 압축을 한다면은 오만과 집착입니다. 이게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곳곳에 지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역사학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역사학인 척하는 것이 유사 역사학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그 서구 역사학자들의 이야기, 우리 내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듣지 않는다면은 외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그 제롬 드 그루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는 역사가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역사의 참정권이라는 문제가 이제 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역사를 역사학자가 아닌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하지 않고는 역사학 위기가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이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분 젠킨슨이라는 그 포스트 모던 역사 연구가인데 포스트 모던이라 해가지고 이게 소설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그 역사에 대한 연구도 범위가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문 역사가는 역사란 무엇이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혼자만 동떨어져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역사 지식을 생산하는 독점권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학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역사학자들끼리만 소통하는 역사 지식의 생산 관계를 강화하고
대중을 소외시킴으로써 역사학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역사의 참정권 문제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로 본다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오만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그 집착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는 한 번 주장한 학설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앞서 토론하신 윤 교수님도 약간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게 학설이 정리가 되면 이걸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려는, 웬만이 아니고 절대 바꾸지 않으려는, 어떻게 본다면 기득이권과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새로운 주장들을 수용하고 성찰함이 없이 오히려 유사역사학이라 매도하며 시대가 바뀌었음을 모르는, 아니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애써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역사의식, 왜 역사를 연구하고 왜 역사를 이게 공부하는가에 대한 이 성성한 역사의식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학 철학자의 그때 칼 포퍼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대 과학의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반증 가능성, 오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 진리라고 이제 주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이고 너는 가짜라는 식의 역사인식은 나는 선, 너는 악이라는 선악관에 내포된 방종과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오만과 집착에서 벗어난 역사 연구를 기대합니다.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은 역사 연구가 아닌 소통하고 화합되는 나눔과 배려가 깃든 역사 연구입니다. 우리도 역시 대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런 비판이 많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좀 정신을 갖고 사료 비판에 더욱더 철저하고 관련 연구들을 숙지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이러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이러한 반대 의견을 매도하기보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역사 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여기에서 두 아들에게 보내는 이 경책의 이야기 한 구절만을 말씀드리고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근래 수십 년 이래로 한 가지 괴이한 논의가 있으니 이건 우리의 글과 배움을 아주 배척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옛 문헌이나 문집에는 손도 대지 않으려 하니 이것이야말로 병통이 아니고 무엇이냐. 사대부 자제들이 우리나라의 옛 일들을 알지 못하고 선배들이 이론했던 것을 읽지 않는다면 설사 그 학문이 고금을 꿰뚫고 있다 해도 저절로 소홀하고 거친 것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